자, 안녕하세요. 절대고 김정입니다. 자, 오늘은 6지문 할 거예요. 6지문. 6지문 주제 통합 지문으로 가, 나 해서 총 쌤이 12페이지를 최대한 빠르게 할 겁니다. 내용이 가, 나니까 보통 3문단 정도에서 끊겨요. 그래서 내용이 막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 나 지문. 첫 번째 지문부터 볼게. 연방주의자들의 미국 정치 체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그 전에 있었던 근대주의, 근대 자유주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미리 적어놨는데, 일단 근대주의는 뭐 근대시대로 넘어간 거죠, 중세에서. 중세 같은 경우는 교회, 뭐 교황, 이 뭐 엄청나게 강한 그 힘을 작용했었고, 왕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세의 유산인데, 이것들이, 중세에서 있었던 그런 특징들인데, 근대자유주의를 넘어오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이 제일 중요해, 이런 흐름이었잖아. 그래서 인간 개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이성이 중요하니까. 중세에선 신이 중요했거든. 그래서 신이 뭐 계급을 나누는 그런 종교도 있고, 아니라는 신의 선택을 받았느냐 마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왕도 신이 정해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이랬었는데, 이성으로 오면서 인간이 각각 개인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대두하게 돼요. 당연히 개인의 권리가 제일 중요해졌겠죠, 그죠? 뭐보다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해진 거야? 국가 권력보다 개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런 권리,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인간을 조물딱조물딱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삼권 분립체제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행정, 그 다음에 입법, 그리고 뭐 지문에 안 나오지만 뭐 사법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게 삼권 분립인데, 이제 각각 이제 그 대통령과 그 수반, 그 다음에 입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만든다라는 개념이 이제 국회에서 돌아가고, 사법은 법을 판결하는 법원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상권 분립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나눠줘야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근대 자유주의예요.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게 연방주의자. 대비까지는 아닌데 연방주의자들이 조금 더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근대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뭐 지문에서 막 그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 민주주의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직접 민주주의, 약간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그런 느낌인데, 직접 민주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연방주의자들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했던 게 그 민주주의적인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 공화국에 대한 얘기였는데, 다수 파당을 결성을 방지해야 한다. 파당이라는 건 이제 종교 혹은 뭐 정치, 뭐 신념이 이제 다 맞물린 그런 집단이죠. 다수 파당을 결성을 방지해야 개인의 자유랑 공공선을 같이 추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이 법이 분리가 되는 거죠. 권력을 분할하는 이 분할을 가지고는 이 파당 결성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겨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특히나 또 소규모 공화국, 직접 민주주의, 완전히 이거 우리나라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우리나라 정치 체제에 대한 약간 간접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지문이 연계될 거라고 생각들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간단히 치고 마는 거야. 소규모 공화국이나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것들은 다수 파당이 결성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뭉쳐서 나라를 지멋대로 흔들 수 있다. 뭐 사실 뭐 우리나라는 약간 뭐 그런 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네, 뭐 쌤이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성향적인 건 없지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당 야당 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것보다 특히나 큰 나라에서 연방 정부가 있어야 이게 이 권력이 더 흩어져 있고, 이 소규모 공화국의 이런 중앙 지방 정부 뭐 이런 것들 말고 연방 정부로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를 통해서 해야 다수 파당을 결성을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의제는 약간 간접민주주의 체제인 건데, 선출된 대표들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투표를 하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다 투표하잖아, 그죠? 선출된 대표들이 투표하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연방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와요. 연방주의를 까는 내용이 잠깐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야, 이러면 이거 독재로 번질 가능성 높아 하면서 이제 까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반연방주의 애들인데, 반연방주의 애들, 독재를 할 수 없다, 독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소수가 이렇게 하면, 혹은 공공선을 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데 이제 다시 또 재반박을 하는 거죠. 반연방주의가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까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다시 재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재반박으로 뭐라고 하느냐, 대의제에서 선출된 이 대표들은 더 엘리트적인 애들이다. 엘리트 같은 애들이니까 조금 더 공공선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이제 연방주의의 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토크빌이라는 사람의 미국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내용인데,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미국은 잘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토크빌은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개인의 사적 행복 추구하는 거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데 그것뿐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돼요. 사회의 적극 참여까지 이루어질 때,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일단 자유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사적 행복만 추구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 공공선이 실현되지 않겠죠? 그죠? 뭐 나만 잘 되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살면.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겠죠? 그죠? 정치 참여에 관심이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 공공선이 실현이 안 될 거고. 근데 정치 참여에 아무도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수가 묵인한 상태로 결국은 이 합법적인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법을 만드는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럼 뭐 행정부든 뭐든 어떤 간에 합법적으로 폭력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게 그냥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해서야. 너 스스로의 자유를 위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에 위험이 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토크빌이 얘기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어떠냐? 그걸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특정 나라를 옹호하는 내용이라서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이제 약간 대비적인 구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무언가도 나오면서 어쨌든 미국은 뭘 잘했느냐? 일단 이 행정권, 그 법을 집행한다는 개념의 행정권이라는 게 중앙 집권되지 않았어요. 중앙 집권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봤었죠. 미국은 어떻게 했었다고? 연방 정부라는 걸 했었어. 그죠? 미국의 USA잖아요. 그죠? United States of America거든. 그지? 그러니까 연방된 그 50개의 주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정부로다가. 그지? 근데 그 정부가 법을 하나하나 집행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들어봤어요? 주마다 건너가면 여기선 범죄가 저기선 범죄 아니게 되는 거. 뭐 어디선 뭐 어떤 마약은 합법인데 저기선 불법이라서 여기로 건너면 잡혀가. 그 국경을 넘으면 얘는 무죄야.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거든. 국경이 아니라 그 주의 경계를 넘으면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잖아. 얘네들은 그 50개의 주가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나 안보 이런 것들을 치중하게 되고 물론 뭐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외교 안보에 연방정부 큰 정부가 치중을 하고 소규모 공동체에서 이런 행정권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뭐 크게는 이제 주 단위로가 되겠고 그래서 이 타운 뭐 이제 동네 도시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 타운이 행정권을 갖는다는 거야. 이 도시 시 뭐 이렇게 생각해 시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이 소규모 공동체들이 지가 알아서 자기네들의 행정권을 행사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 사회 적극 참여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다음으로 잘한 것들 중에 배심원 제도라는 걸 듭니다. 배심원 제도가 뭔지 알아요? 그 일반 국민들 중에 랜덤으로다가 당첨객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결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판결 자체에도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이 판결을 존중하게 되고 권리라는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갖는다는 거지, 그지? 사람들이 그냥 법원이 땅 하고 판결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라는 일반 국민들이 같이 판결을 하니까 판결에 대한 그 결론에 굉장히 존중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마음의 습속이라는 게 생겨요. 마음의 습속이 뭐냐면 사회 구성적인 그런 가치들이 삶에 내재하게 된다. 뭐 쉽게 말해서 사회 적극 참여를 잘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공적인 참여 같은 것들이 이 개인의 삶에 굉장히 잘 녹아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제도들이 갖춰지면서 미국이 이 두 가지의 자유를 잘 실현한 것 같다. 미국 사람이겠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자, 이런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의 사의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송이라는 나라에서부터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나왔던 그런 그림 같은 개념이 그 중국에서 많이 건너온 것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그런 개념들은 다 이 중국과 이 한국의 그 과거 역사들이 좀 상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옛날 조선시대 그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무슨 막 난 그림 이런 거 많잖아. 그지? 난 그림이나 아니면 막 뭐 그림 중에 막 무슨 풍경화 뭐 이런 것들 보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가 문인들이 한 것도 많아요. 그죠? 화가 요즘이야 막 화가 아티스트 뭐 이런 개념들이 좀 보편화가 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 회화를 문학적인 틀에 맞추다 보니까 얘네들이 화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채색화 약간 요즘 뭐 그 요즘까지가 아니고요. 뭐 서양화 생각해도 돼. 채색화 이런 것들은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숙련이 많이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형화도 마찬가지야. 큰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뭐 그럴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조그만 그림에 수묵화로 붓으로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뭐 제일 좋은 게 붓이잖아. 그죠? 그래서 소형 수묵화가 좀 더 좋은 그림처럼 인식이 됐대. 문학적인 틀로 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특징이 뭐야? 어쨌든 얘가 더 그 가치적으로 높게 쳐졌다는 얘기야. 당연히 문학적인 틀에서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기 쉬워요. 채색화 이런 거 색깔 막 색감 막 이런 거 막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그지? 그래서 그리기 간단하고 좀 더 추상적으로 그려야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능력의 결여이기도 해. 정확하게 잘 그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해. 어쨌든 네, 그러고서 이제 소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식 사람이에요. 소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당대의 회화를 좀 까요. 북송 사람입니다. 북송 사람이에요.
당대 회화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은 회화라는 그림이라는 게 시나 이 글에 비해서 더 하찮게 여겨진 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요. 그러면서 회화라는 거는 시나 서예랑 거의 뭐 비슷한 거다.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문인인데 뭐 좀 특이하죠. 그죠? 그림에 대한 유독 애착이 있었든지 어쨌든. 자, 근데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 지금 이게 당대 경향성이 약간 이랬다 뭐 이런 얘기지만 추상적으로 그리느냐 그리고서 아니면 조금 더 숙련된 기법으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느냐 이런 거지 두 가지 정도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두 가지를 형사와 신사라고 해요. 형사, 신사, 뭐, 당연히 그 사람 아니에요. 네, 형사는 모양을 닮게 그린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거. 그죠? 극사실주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런 거가 있고, 작가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그것이 신사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어쨌든 이 소식도 문인이잖아요. 그죠? 뭐가 더 멋지고 대단하다라고 보겠냐? 당연히 얘가 더 멋지고 대단한 거다라고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사가 아니라 신사를 행해야 돼. 상형. 여러분 상형 문자 들어왔죠? 모양을 따서 그린 그 문자란 얘기야. 상리를 해야 된다. 상형이 아니라. 상리의 리는 이치할 때 이예요. 오케이? 그래서 신사라는 것을 담는 것. 그것을 사의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문인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막 그림 숙련할 시간은 없잖아. 어차피 담게 못 그려. 그런 것들도 포함하면 이제 나지문에서는 조선 나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죠? 이번에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회화에 대한 개념인데 설마 또 똑같이 가지는 않겠죠. 자,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로 회화를 전신론으로 보는 관점이 유행했대. 전신론이 뭐냐면요. 아까 나왔었던 형사랑 신사 중에 신사를 중시하는 겁니다. 신사가 뭐였다고? 그 작가의 정신세계를 담는 것을 중시했던 거.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그 중국의 그 앞부분에 있었던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조선 후기에도 이 전신론이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던 연암 박지원이 나와요. 박지원이 나와서는 외형을 뭐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 뭐 그거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뭐 강물, 파도 뭐 이런 거 좀 생략해도 되니까 생략을 통해서 뭘 정확히 나타내면 되는 거야? 이 작가의 내면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뛰어난 그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까지가 박지원 내용이에요. 이러고 끝나는데 네, 근데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박지원의 비판적인 내용 우리가 들어봤던 이익이에요. 이익이 나와서는 야, 그 그림이야? 라는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그리지 않으면 그게 그림 맞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경치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 경치가 표현이 안 됐어. 잠깐 내면만 나와. 그럼 그게 경치 그림이 맞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중국에서 나왔었던 그 형사를 비판했었잖아. 중국에서도. 이익 같은 경우는 다시 형사가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이익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랬어요. 공부를 할 때도 정확한 고증이 제일 중요해.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증이라는 건 이제 팩트체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고증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학풍이 있었는데 그런 학풍이 이제 이런 관점에도 반영이 된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내면을 담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성, 구체성 그리고 이익은 또 무슨 공부를 했었냐면 서양화를 많이 접했었어요. 서양화는 보통 이제 흘러가면서 점점 그 사실주의 막 이쪽으로 막 치닫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정교함 이런 것들 그 서양에는 이미 우리 조선시대 때 이미 걔네들은 화가란 개념이 엄청 많았죠. 그죠? 아티스트란 개념이 서양에선 굉장히 예전부터 생겼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기법의 정교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웠다는 거죠. 정교함 그런 것들 보면서 와 저게 진짜 그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가식 없이 묘사해야 된다. 자,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는데요. 윤두서라는 사람이에요. 윤두서라는 사람도 사실성을 바탕으로 그림을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형사라는 게 제일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형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신사를 하든 말든 한다는 거죠. 오케이? 형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면이나 정신 같은 거를 추구하든 말든 할 수 있다. 오케이? 되죠? 네, 뭐 그래서 윤두서도 뭐 질감, 음영, 입체감 이런 걸 드러내면서 되게 사실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런 방식은 이 사람도 똑같이 서양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이익이나 윤두서가 그렇다고 뭐 이 신사가 쓰레기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신사도 당연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사를 부정한 게 아니야. 다만 형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선형, 형사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신사라는 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세 번째 질문은 조선시대 대동법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일단은 이 세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조선의 재종 원칙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칙은 그래. 원칙은 양입위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양은 헤아리다 라는 뜻이고요. 수입을 헤아려서 정하다, 세출을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 소리냐면 이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세금에 맞게 세금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면 양출 위 이위 되겠죠. 그죠? 일단 돈을 막 써. 그다음에 그만큼 걷어. 이러면 엄청 쓸 수 있지. 그죠? 그냥 막 쓴 다음에 그냥 걷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조금 더 그 수입을 그 세금을 조금 더 덜 걷어도 되는 게 되겠지. 그지? 이 세입이라고 해요. 이게 세금의 수입이지. 그지? 세금의 수입, 선세입, 그다음에 그걸로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한다. 이런 개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막 더 걷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기는 해. 물론 우린 역사를 배워서 알죠, 그죠? 이 역사에서는 이제 조선 때 이제 세금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거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탐관 오리부터 해가지고 뭐 막 세금 막 못 걷어가지고 사람들 막 죽고 세금 내가지고 막 파산하고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게 많았었던 것 같아. 자, 조선의 세금 같은 경우는요. 조선의 세금을 한번 분류를 해줄게요. 자, 조선의 세금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 역, 공납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전세는 뭐냐? 토지세예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겠죠. 그 다음에 역 같은 경우는요. 요역과 군역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요역과 군역. 군역은 아직 있죠, 그죠? 우리 군대 가는 거,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요역은 뭐냐? 요역은 그 옛날에 막 성을 짓거나 이럴 때, 뭐 요즘은 이제 막 사기업들도 하고, 그죠? 공기업들도 하고, 막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하고 이러잖아. 근데 옛날에 다 손으로 했어야 됐잖아요. 나라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성 짓거나 이럴 때 사람들을 썼어요. 그게 이제 세금처럼 노동을 공급하는 거죠. 이건 둘 다 노동을 세금으로 낸다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공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납 같은 경우는요,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이 특산물들을 공물이라고 했어요. 공물. 오케이? 자, 근데 제 문제가 된 놈이 뭐였냐? 그러니까 이 공납이에요. 이게 문제였는데, 특산물을 낸다라고 했어. 자, 그럼 이게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 다르겠죠? 그죠? 근데 심지어 한 고을마다 특산물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 고을에 배정되는 그 특산물이 수십 종이었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심지어 요즘처럼 막 뭐 자동차나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뭐 임금이 막 돌아다니면서 야, 네 이러면서 한 명이 거둘 수가 없잖아. 그죠?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사또 이런 애들이 막 거둘 거 아니야. 그지? 걔네들 근데 일정한 법규도 없었어요. 일정한 법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걷는 사람이 약간 나쁜 새끼면은 막 걷어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가로채고 나라한테 보내고 이런 식이 가능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이 폐해가 엄청났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죠? 그리고 일단 법규가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냥 막 걷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리 같은 걸 포함해서 어쨌든 뭐 내는 사람만 주고 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방납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방납. 방납이 뭐냐면은 이 상인들은 어쨌든 물건이 많잖아. 그죠? 상인들이 대납을 해주는 거예요. 상인들이 먼저 대납을 해준 다음에 대신 납부를 해준 게 뭐 공짜로 이뻐서 뭐 해주는 게 아니겠죠, 그죠? 대납을 해주는 이유는 이자 쳐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일반 그 평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백성들한테 더 뺏어내는 거죠. 오케이? 이런 비리나 폐해 같은 것들이 막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등장한 게 대동법이에요. 뭐 16세기에는 조광조나 이이 이런 사람들이 그 제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7세기에 이원익, 한백경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동법이 뭐냐면요, 곡물이 뭐였어요?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곡물을 쌀로 통일하는 거예요. 쌀로 통일해서 걷는 거야. 쌀로 통일하면 뭐가 좋냐? 이 지역에서도 쌀을 걷고 저 지역에서 쌀을 걷으니까 뭐가 좋아? 일정한 법규가 생기겠죠. 그지? 그래서 대동미라고 해요. 이 쌀을. 대동법을 따가지고 이름을 대동미, 쌀 미자 쓰는 거죠. 이 대동미를 해서 뭐 토지가 있는 1결당 16두 이렇게 증한다라는 일정한 법규가 생긴 거죠. 오케이? 일정한 법규가 생겼으니까 비리가 많이 없어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난 서울이니까 전주에 산다고 쳐봐. 뭐 경기도에 산다고 쳐봐, 경기도에. 근데 특산물로 전복을 갖고 오래. 말이 돼? 우리 동네에는 전복이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산 다음에 다시 맞춰야 돼요. 근데 전복을 엄청 비싸게 팔아. 이 상인들이. 그럼 어떻게 돼? 엄청 비싸게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상인들은 중간에 배를 불렸고 이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특산을 제대로 고려를 안 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쌀로 해라.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99%가 농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쌀로 해라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그지? 어디서나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됐고
처음에 16도 걷다가 이게 사실 근데 일정하게 걷으면 오히려 더 잘 걷히죠. 그죠? 그래 계산하기도 편하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12도까지 낮아졌어요.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긴 했겠죠. 그죠? 물론 그럼에도 뭐 빈고가 뭐냐면 이제 그 관청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빈고를 운영한다. 근데 뭐 이런 거에서 폐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토지세 같은 게 개선이 안 됐어요. 이게 뭔 문제였냐면은 보통 농부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지 않았잖아. 그지?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소장농이라고 들어가죠. 그죠? 뭔 소리냐면은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 그 땅값으로 어느 정도 바치는 거죠. 땅 주인한테, 양반들한테. 근데 소장농들한테 이 토지세가 같이 부여가 돼버리는 거야. 양반들이 어차피 야 너 안 낼 거면 나가든가 해가지고 더 뜯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토지세 문제가 전세 문제가 개선이 계속 안 됐던 그런 폐해는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의 조세 원칙에서 조선에서 대한민국 현대로 넘어온 거예요. 현대.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막 걷으면 난리 나죠, 그죠? 우리 이제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커졌고 왕권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세라는 거 세금을 매길 때 뭐 최대한 효율과 한목적성이라는 걸 원칙으로 한대요. 원칙으로. 이걸 위해서 이 조세를 걷는다 이런 거예요. 이 조세에서 이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바로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입니다. 자, 조세 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법이 없는데 세금 막 걷으면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세 가지의 하부 원칙인데요. 과세 요건에 대한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과세 요건의 법정주의는 뭐냐? 조세 종목, 뭐 세금 종목, 세율, 뭐 납세 의무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모든 세금의 그 세금 부과와 징수하는 그런 절차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그냥 뭐 사실 법률주의랑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죠?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명확주의 같죠, 그죠? 과세 요건 명확주의는 뭐 하는 거냐? 명확해야 된다고. 이 법이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세 요건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아까 막 뭐 그 지방에 부과되는 그 특산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근데 막 정확하게 양이 막 딱딱 정해진 게 아니었다 보니까 비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과도한 세금 징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법이 정확해야 된다. 약간 좀 법이 두루뭉술하게 적당히 많이 걷어야 된다. 뭐 이딴 거 하면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로 안 적어도 되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 소급 과세 원칙주의. 이건 뭐냐면요. 소급을 과세해야 된다는 게 뭔 소리냐? 이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건데 같은 말이죠. 소급 금지라는 거, 소급 과세 금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쌤이 어떤 장사를 시작했는데 쌤이 텔레포트라는 걸 발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간이동 시켜주는 이 장사를 시작한 거야. 순간이동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순간이동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받았어. 근데 법에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비트코인 들어봤어요? 비트코인 같은 거에 세금이 매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어려웠었어. 최근에. 막 그래가지고 법을 정하니 많이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갑자기 만들어진 무언가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를 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 과세, 세금을 부과하다는 뜻입니다. 가능.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조세 공평주의도 이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입법상의 공평주의랑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입법상의 공평주의는 뭐냐면요. 국민들의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돼. 그렇게 이 세금에 관련된 세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입법상의 공평주의예요. 입법이라는 게 법을 만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만들기가 공평해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는 뭐냐면요. 이 해석하고 적용할 때 평등하게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어렵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해석 적용할 때 뭐 형식적인 게 있고 실질적인 뭔가가 있을 거야. 약간 추상적인 어떤 뭐 법 개념이 있고 뭐 실질적으로 얼마를 징수해야 돼 이런 게 있어. 이럴 때 반드시 실질적인 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실질 과세 원칙인데 이런 것도 해석 적용상의 공평주의에 입각해서 실질적인 것들 그렇게 해석 정확하게 해야 돼. 적용도 정확하게 공평하게 딱 정해진 실질적인 뭔가를 따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오케이? 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은 그 소득이 많으면 뭐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거나 자산이 적으면 세금을 덜 내고 혹은 소득이 너무 없어. 그럼 이제 나라에서 오히려 돈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기초수급자 뭐 이런 제도들도 있고
담세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의 액수가 다 다른데 그게 오히려 공평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담세 능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담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담세 능력을 뭘로 체크를 하냐면은 일단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얼마나 쓰느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전 재산이 얼마야 할 때 자산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담세 능력이라는 걸 체크해서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요. 오케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소득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원천징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 처음부터 징수하겠다는 뜻이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본 경험이 거의 없을 텐데, 이걸 해보면요, 세금을 막 월급 받았을 때 200만 원, 월급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198만 7천 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게 3.3%를 세금에서 떼고 그 다음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와. 우리가 일일이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런 게 있고,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고, 그런 얘기야. 소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비할 때도 여러분 영수증 보면은 소비세예요. 영수증 보면은 세금 같은 게 적혀 있는 란이 있죠. 부가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 그런 게 소비세 같은 겁니다. 그게 직접 세금인 거고, 직접 소비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한테 갑자기 세금이 막 많이 부과된대.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물건 자체가. 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 걔네 세금을. 그래도 우리는 필요하면 사는 거고. 그런 간접 소비세, 이런 게 있어.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산 보유에 대한 세금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재산세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내본 적이 없겠지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스크린은 이거 어려워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냥 내가 그렸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씌울게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첫 번째 가 부분은요, 동시 게임과 내시 균형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아니겠죠. 뭔가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개 쉽거든. 역대급으로 짧은 내용이 될 거예요. 과점 시장은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건데요. 쉽게 생각해서 A 기업, B 기업이 있는데 애플이랑 갤럭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A 기업, 그 다음에 B 기업 이렇게. 이 두 기업이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봐. 보통 스마트폰 둘 중 하나만 사니까. 자, 그런 상황이면요, 이 둘이 경쟁을 하니까 나만 세일하면 어떻게 돼요? 나만 세일을 해. 자, 잘 생각해봐. B 기업이 세일을 선택했어. A 기업은 가격 유지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콤마가 A, B예요. A, B예요. 그러니까 A 수입, B 수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B만 세일을 하면요, 지금 B의 수입이 40이었다가 60이 됐죠. 그지? 올라가. 근데 무슨 뜻이야? 세일하니까 더 여기로 몰렸다는 얘기죠. B로. 당연히 얘는 100에서 50을 깎였죠. 그지? 이런 식인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동시 게임이라는 건 지금 서로가 각각 선택을 하나씩 할 수가 있는 거잖아. A 기업도 가격 유지를 할까 세일을 할까라는 걸 전략을 결정해야 되고, B 기업도 유지를 할까 세일을 할까라는 걸 결정해야 돼. 이런 상황이라고 해봐. 자, A 기업 입장에서 봐봐. A 기업 입장에서는요, 자, 만약에 내가 가격 유지를 하잖아. A 기업이 가격 유지를 하면은 100,40이거나 50,60이죠. 그죠? 상대가 지금 이 B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나도 지금 뭐 할지 고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상대가 뭘 할지 가정해서 들어가야겠죠. 그지? 자, A기업 입장에서 B가 만약에 가격 유지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 지금 일단은 나는 100이랑 120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나는 B가 가격 유지를 한다면 나는 세일을 하는 게 좋겠죠. 맞아? 근데 B가 만약 세일을 한다고 생각해봐. 나는 그러면 B가 세일을 할 때 50과 70 중에 뭘 먹고 싶어? 70을 먹고 싶으니까, 야, 그럼 난 무조건 얘가 유지를 하든 세일을 하든 무조건 아래에 있는 난 세일을 선택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죠? 이 A 입장에서는 그럼 무조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걸 이제 우월 전략이라고 그래요. 가격 유지해서 이거보다 이게 좋은 거, 이런 걸 우월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A 입장에서는 이 양쪽에서 다 우월 전략이니까 고민할 게 없죠. 그리고 그 B기업도 그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B기업도 A가 이런 판단을 내렸겠구나 라는 걸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B기업은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세일이랑 지금 이런 둘 중 다 세일을 골랐어. 이미 이거 확정이야. 그 중에 B기업이 먹을 수 있는 오른쪽 숫자는 이거랑 이거 중에 이걸 가야겠죠? 그럼 B기업도 선택의 여지가 없네. 그지? 이렇게 둘 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이런 것을 내시 균형이라고 해요. 지금 이 서로 상대가 뭐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 이게 지금 약간 게임 같잖아. 그래서 동시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이 지문도 끝 그림이 있는데 안 보이길래 내가 그렸어요. 네. 여러분께 이 지문도 진짜 별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엄청 빨리 끝날 겁니다. 똑같이 과점인 상황이야. 과점 시장이 뭐라고? 자, 과점 시장이라는 건 소수의 공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 그냥 두 기업이라고 여기도 치는 거예요. 아까 그 A기업, B기업 두 기업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또 C기업, D기업만이 뭐 그 스마트폰을 개발한다. 뭐 이런 식인 거야.
소수의 공급자. 독과점 시장 들어봤죠, 그죠? 이 지문에는 안 나오지만 독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1회사 하나의 회사만 공급자인 거예요. 여기밖에 안 만들어 이거를. 그럼 약간 얘네들은 가격 지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그러면 안 되지. 둘이 경쟁하는데 얘 가격이 개 비싸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둘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눈치 보는 게 바로 이 지문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산출을 하고 만들고 팔고 이런 가격을 변화시키고 이러면 상대 기업이 어떻게 할까를 예측하는 거야. 상대 기업이 어떻게 할까? 이 예측한 게 바로 추측된 변화예요. 그 추측된 변화를 통해서 이걸 토대로 다시 한번 나는 그러면 이 가격에 팔아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이 추측된 변화를 토대로 상대의 산출량을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산출량을 계산을 해. 산출량이라는 내용, 이 말의 정의가 지문에서 싸가지가 안 나왔어요. 자, 이거 생산량이랑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미친 듯이 생산했는데 안 팔리면 손해잖아. 그죠? 어쨌든 생산량을 계산을 하는 거야. 상대 산출량을, 생산량을. 그러면 나머지 그 상대가 이 정도 팔면 나머지 부분이 있겠죠. 그걸 잔여 수요라고 해요. 잔여 수요. 이 잔여 수요를 가지고서 난 그럼 이만큼까지는 일단 무조건 팔리겠네 라는 그런 것들이 보일 테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나의 산출량을, 나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이윤 극대화된 자신의 생산량을 다시 한번 결정한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 기업 C가 한 이 정도 생산한다. 그러면 나는 기업 D 입장에서는 C가 이 정도 생산하면 나는 이따만큼 생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C가 이 정도 생산한다 그러면 난 그만큼 생산하면 안 되고 내 생산이 좀 내려가겠죠. 이게 D 입장이야, Y축이. 그러니까 이 값이 D 입장이고 X축은 C 입장인 거야. 오케이? 자, C가 이따만큼 생산한대. 야, 그러면은 D 입장에서는 난 이 정도만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겠네?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근데 그것들이 서로 맞으면, 균형을 이루면 더 이상 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이게 균형이 이루겠죠? 그럼 이대로 서로 이제 딱딱 파일을 나눠서 먹겠죠, 그죠?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크루너 모형이라고 합니다. 형법의 책 원칙 그리고서 인공지능의 범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거 가 말고 나는 굉장히 요즘 핫한 주제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좀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막 굉장히 포함될 그럴 과도기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인공지능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서 가는 별 내용이 막 많지 않습니다. 자, 이 형법이라는 건 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그 범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관한 거거든. 그래서 이 형법 같은 경우는 범죄 그리고 형벌에 대한 종류나 내용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법 중에서 가장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걸 침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문에 나왔던 징역형 같은 경우는 자유권을 뭐 당연히 훼손을 하는 거고 사형 이런 뭐 생명권을 훼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형벌을 마음대로 막 부여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책임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게 돼요. 이 형벌은 지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연계가 되거나 하면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쌤이 지문에 없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범죄라는 건요. 어떻게 하면 범죄라고 성립이 되느냐?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 유책한 행위여야 합니다. 각각이 무슨 뜻이냐? 구성 요건은 뭐 쉽게 말하면 형법이 있으면 뭐 형법전이 있을 거 아니야. 법전. 책에 그 법에 기록이 돼 있겠죠. 뭐뭐뭐 한 자는 뭐 사형이다. 뭐뭐 한 자는 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혹은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뭐뭐뭐 한 자라고 써 있는 범죄가 법전에 써 있는 거 그거를 구성 요건이라고 해요. 오케이? 위법하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에 위반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유책하다가 바로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이제 이 지문에서는 그 책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왜? 함부로 막 처벌하면 옛날에 이제 막 뭐 독재니 뭐 이런 뭐 그런 거에서는 이제 막 법이 남용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고 뭐 이런 경우까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다 들어간 거지. 그래서 책임이 없으면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책임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 범죄를 정의하는 책임이라는 거는 법적인 비난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거야.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위법한 행위를 한 거. 그것이 바로 책임이 있다.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 책임이라는 거는 형법에 전제되는 겁니다. 형벌의 전제가 되는 거야. 뿐 아니라 형량과 상한을 정하는데도 이 책임이라는 게 관여합니다. 상한이라는 건 우리 그 상한선 이런 말 하죠. 그죠? 리미트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보다 훨씬 막 더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책임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에 준하는 형벌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범죄자라는 건 범죄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범죄 능력이라는 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범죄할 수 있는 능력, 범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범죄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뭐 이런 거는 약간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범죄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 범죄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범죄를 지어야지 범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만 뭐 무조건 다 범죄자면 모든 사람이 범죄자니까. 이거를 갖고 있는 1과 2를 갖고 있는 범죄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이 지금 현재 법에서는 자연인으로 규정해요. 자연인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말고 그냥 사람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인 인간.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법인, 회사 차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봐. 법인의 범죄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인만 처벌을 한다 이거야. 근데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약간 예외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외로. 법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형사처벌을 합니다. 처벌을 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이 법인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개인한테 어쨌든 간에 법인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식회사나 뭐 이런 회사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회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한테 뭐 징역 몇 년을 선고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그지?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 법인 안에 있는 사람이 한 거라서 개인도 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뭘 하겠어? 뭐 얘네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따로 부과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양쪽을 처벌하는 것을 양쪽을 벌을 한다 해서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기능이 요즘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 어떨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어. 근데 그게 범죄를 저질러 버렸네? 그죠? 아니면 진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것도 좀 있어. 우리가 아마 죽기 전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알바 같은 걸 대체하거나 막 이런다고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은 적용해야 된다. 형벌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에요. 자, 일단 정통적인 형법. 뭐 우리 방금 아까 봤었던 가반해도 전통적인 형법이죠. 그죠? 아까 자연인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자연인 혹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만이 법적 주체예요. 그래서 인간만 처벌이 되는 겁니다. 법인은 예외적인 내용이고 어쨌든 법인도 사람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이 법적 주체를 인간 혹은 인간의 행위로서 법적 주체라는 거를 정했던 전통적 형법이야. 근데 전통적 형법에서 뭐가 문제야? 이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 처벌이 어렵죠. 안 되잖아. 인공지능 로봇은 자연이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얘기가 바뀐 거죠.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 체계를 통해서 법적 주체를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체계 시스템이 무슨 뜻이냐면 뭐 쉽게 말하면 사회의 체계 안에 속한 주체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인간으로 한정했었는데 사회에서 얘네들이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법적 주체가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자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이거 왜 하는 거야? 당연히 인공지능을 처벌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자율성과 소통이라는 게 인공지능에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인공지능이니까 뭐 따로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뭐 학습하고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매개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인간을 매개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렇게 접촉하고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라면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체계를 기준으로 법적 주체를 다시 정리해야 돼 라는 간단한 번째 질문, 국제법의 개념과 법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통적인 국제법 같은 경우는 국가 간에서의 그 법만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국제 사이에 뭔가를 얘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글로벌화가 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해외 기업이 막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막 우리 외국인들과의 이런 소통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면서 개인 간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해지고, 왕래도 편해지고, 그지? 그러면서 이 최근 국제법은 굉장히 변화가 커요. 국가뿐 아니라 개인, 뭐 이제 얘가 이제 국제법적으로 외국인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다국적 기업인 거.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뭘 하고 있는데 외국이 개입하진 않아요. 그죠? 국제기업,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기업 UN밖에 없죠? 아니 뭐 WHO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역, 자원에 관한 거, 인권, 환경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우르기 위해서,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 다 아우르기 위해서 최근 국제법은 이 범위가 국가에서 훨씬 넓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 국제법은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법원이 따옴표를 쌤이 쳐놨잖아. 이 따옴표가 이제 비문학 읽을 때 들어오면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너가 아는 그 단어가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너가 아는 그 단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거 그 고등법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법원이라는 건 법의 근거를 얘기해요. 자, 국제법의 법원은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일단 먼저 조약,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 그리고 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조약 국제법인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 좀 해본 친구들 BIS 비율이라는 지문을 본 적 있을 겁니다. BIS 비율. 혹시 이거 안 본 친구들은 지금 뭐 한두 번 정도 봐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기출이에요. 자, 조약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그 써 있는 거예요. 국제관습법은 써 있는 명문화된 법이 아니고요. 조약은 규정돼서 이 성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써 있다는 뜻이야. 이제 조약 같은 경우는 협약이나 협정, 의정서 이런 말로도 써요. 자,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있었을까? 강화도 조약 이런 얘기 있었죠, 그지? 그때는 이제 국가 간 올리 일대야. 옛날이니까. 자, 어쨌든 이 성문화되어 있다는 거는 썼다는 뜻이에요. 써 있다는 뜻이에요. 이 조약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간에 이 적는 거잖아. 그래서 당사국들, 거기 적혀 있는 당사국들, 여기에만 구속력이 돼요. 오케이? 당사국 간에만, 여기에만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이 조약의 주체는 국가가 됩니다. 오케이? 네. 국제관습법은 뭐냐? 국제관습법은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약과는 달리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끼칩니다. 오케이? 근데 이 국내 문제에 타국이 간섭하는 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국제관습법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무언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국내 문제를 타국이 개입하는 그런 건 국제법이 아닙니다. 보통 만약에 그렇게 개입하는 경우라면요,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인권 문제 막 인간들을 막 학대한대 나라가. 그러면 이제 그 사회 평화를 위해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보통은 안 그러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러다가 세계 전쟁 나면 다 죽잖아.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뭐 진짜 그냥 일반 원칙이에요. 그냥 문명국이라면은 그냥 다들 이 법이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다들 갖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 법들로. 그래서 뭐 법이 제대로 잘 박힌 나라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들. 뭐 예를 들어서 신의 성실 원칙이 있어요. 신의 성실 원칙. 신의를 가지고 잘 성실하게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권리 남용의 금지 원칙. 권리 남용하면 안 돼. 이건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뭐 형평성의 원칙. 형평의 원칙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 뭐 당연한 것들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원칙들. 다만 이제 국제법 같은 경우는요, 그 입법기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우리나라 법은 국회가 정하잖아. 그죠? 근데 이 국제법 같은 경우는 입법기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입법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강제 집행기구가 없어요. 뭐 조약을 어겼어. 그랬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속력적인 면에서 약간 좀 신의 성실 여기에 좀 기대는 편이죠. 너 지키기로 했는데 왜 안 지켜? 한다 갑자기 막 너 죽었어. 핵폭탄 막 이런 이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가 간의 분쟁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강제하면 뭐 전쟁이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다. 달조약이라는 제목인데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막 조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요. 조약이에요. 어쨌든 조약이라는 건 아까 뭐였죠? 국가 간의, 그지? 당사국들의, 조약이라는 건 당사국들에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당사국들. 그 조약을 맺은 국가들, 거기에만 조약을 미친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 맞아요. 자, 외기권 조약. 외기권이라는 건 또 뭐냐? 외기권은요, 쉽게 말하면 우주입니다. 외기권 조약. 뭐 예를 들어 뭐 달이나 뭐 태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뭐 화성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막 이 외기권 조약이 왜 생겼겠니? 막 우주 탐사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갑자기 미국이 아니면 뭐 다른 나라가 달 이제부터 내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쓰자, 공평하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래도 되게 뻔한 소리인데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천체 같은 경우 뭐 달 같은 걸 갑자기 내가 앞으로 이 달은 우리나라 겁니다 뭐 이런 거 안 된대요. 뭐 그런 겁니다. 이 외기권 조약 같은 경우는 100개국 이상이 가입을 하였다. 이런 거의 뭐 대부분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달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달조약. 달조약도 마찬가지예요. 뭐 달을 막 뭐 함부로 뭐 누가 가지면 안 되고 뭐 달의 어떤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가본 친구잖아요, 그죠? 이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달 아래에 혹시나 엄청난 천연 자원이 묻혀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그 천연 자원 같은 거는 발굴한 사람 거야? 뭐라는 거야? 자원이죠. 네. 쌤이 지금 새벽 6시 반에 열심히 찍고 있어가지고, 오타가 좀 났습니다. 자원? 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막 그런 거 막 함부로 막 발에 있는 거 내 거야. 이제 내가 다 팠으니까 내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원 같은 거는 만약에 파진다면은 이거는 공동소유하다. 공동소유를 할 것이다. 다 균등하게 분배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게 답니다.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는데, 알맹이만 욕하지만 이게 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6개의 지문을 무려 가나해서 12페이지를 한번 정리를 다 해봤고요. 다음 내가 이거 오늘 좀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시점에 올린 건데 수요일까지 내가 올리려고 해요. 주제 통합 12개.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남아있는 그 뒤에 있는 거 뭐냐? 이거 미니 테스트니? 뭐니? 실전학습. 네. 스택 280쪽부터 있는 실전학습. 실전학습 1회, 2회 다음 주에 올리고 그렇게 끝내도록 할 것 같습니다.